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한일 병합조약은 원천 무효인가 라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일제와 조선인 국정 논란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오늘과 다음번 두 차례 방송을 통해서 그 정확하고 적절한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은 한일회담 교섭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장관 임명 청문회 때 일제와 조선인의 국적과 관련하여 야당의 역사관 시비를 겪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또 더불어 야당과 충돌했고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야당은 김 장관의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의 일제시대의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했는데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야당은 증인 취소 결의를 통해 김 장관을 퇴장시켰습니다. 해당 국감장에서는 야당의 거센 압박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김문수 장관의 당당함이 돋보였습니다만 더불어당은 왜 저리도 집요하게 일제와 조선인의 국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와 조선인의 여권에 일본 국적임이 명기되어 있는데도 더불어당 의원과 좌파 언론인, 학자들은 일제와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가 불법이었기에 그 여권의 일본 국적 표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일 병합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고 그 후에 일본의 통치권 행사도 불법이었다는 주장으로 소급됩니다. 결국 관건은 한일 병합조약이 유효라면 일본의 한일 병합 조치에 의해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으로 바뀐 것이지만 그것이 원천 무효라면 한일 병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조선인의 국적도 일본으로 바뀌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한일 병합조약을 포함하여 1910년 이전에 한일 간에 체결된 구조약이 이미 무효, already null and void라 규정되었습니다. 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은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므로 이 제2조는 한일 병합조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곧 한일 간 구조약이 이미 무효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효에서 이미는 언제부터일까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시점에서 한일 간 구조약들이 이미 무효임은 분명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과 9월 8일 한국 내 38도선 이남의 미군정 실시, 38도선 이북에서는 이미 8월 하순에 소 군정이 실시되었는데요. 여하튼 소련 군정과 미 군정의 실시로 일본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 즉 한국이 독립했습니다. 북한에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한 달가량의 시차가 있으나 한반도에 일본에서 독립한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된 것이고요.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되었다는 데 대해 미국 등 47개 연합국과 일본이 합의하였고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한일 병합조약은 1948년 8월 15일에는 이미 무효임이 분명하며 미 군정과 소 군정이 개시된 1945년 9월 시점에서도 그러함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약이 무효가 된 것은 그 이전 언제부터일까요? 1965년 시점에서 이미 무효란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을 계기로 무효가 된 것일 수도 있고 1910년 8월 조약 체결 당시부터 무효, 즉 원천 무효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일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병합조약이 1910년 8월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무효가 됐다는 일본 정부와 대립한 바 있습니다. 기존 논의에서 임의에 관한 해석은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조약 제2조에 임의무효라는 조항에 대해서 일찍이 한일협정 타결 직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양호민은 임의라는 문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합법화, 합리화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상계 7호로에 실린 기고문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맨 왼쪽 인물이 양호민 교수입니다. 그 30년 뒤인 1995년에도 동국대 교수 한상범, 화면의 가운데 인물인데 오래도록 좌파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이 한상범은 한국 측 요청으로 임의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이는 회담을 종결한 박정희 세력이 일제히 한국 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 후세대로서 한일회담 과정을 본격 연구한 이원덕, 화면의 오른쪽 인물입니다. 이 이원덕 씨는 임의무효가 들어간 최종안은 한국 측 이동원 외무장관이 제안하였고, 이는 양정부의 주장을 절묘하게 타협시킨 것으로 어느 쪽에도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남긴, 말하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호민과 한상범은 임의가 일본 정부에 유리한 단어라 보았습니다. 병합조약이 1910년 체결 당시는 유효했다가 1945년 8월에 무효가 되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양호민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본 반면, 한상범은 박정희 정부 스스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원덕은 어느 쪽에도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절충적 단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1965년 이후 다시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한국 정부는 대한제국이 체결했던 다자간 조약이 유효한가라는 네덜란드 정부의 질의에 대하여 일본과 대한제국이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이며 대한제국이 체결했던 다자간 조약은 유효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사학자와 국제법학자들이 병합조약 무효론을 펼쳤고, 이것이 현재 한국 내 학계의 지배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학자 이태진은 1990년대 이후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한일 병합조약 및 그 전에 한일 간 각 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되고 필수 절차를 누락시킨 흠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빨간색 표지에 2001년에 나온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책부터 2010년대까지 여러 권의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한국 국제법 학자들이 이태진 교수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 마침내 한국의 사법부는 일제 말 전시 노무자 및 위안부 등의 동원이 불법적 식민 통치의 일환이었기에 일본은 그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이미 무효의 해석은 가히 혼돈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혼돈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안은 기본조약의 구조약 임의무효라는 조문이 어떻게 성립한 것이며 그 실제 뜻은 무엇인지를 한일 교섭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2005년 공개된 한일회담 외교 문서를 세밀히 분석해서 해당 조문의 의미를 밝힌 연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연구자인데요. 제일교포 연구자로서 한일회담 관련 연구로 외국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민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장박진 씨의 연구 논문과 저서입니다. 그는 2007년 박사학위 취득 후 2009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2014년 미완의 청산, 2017년 허구의 광복 등 굵직한 단행본을
3권이나 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다 뛰어난 그리고 대단히 공력이 많이 들어간 노작들입니다. 이 중 허구의 광복을 보면 이미 무효라는 단어가 한일 병합조약의 원천 무효 여부 중 어느 쪽을 의미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을 낳은 14년간에 걸친 한일회담의 기본 틀을 규정한 것이 있으니 바로 연합국과 일본 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 영어로는 코리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 조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이 해방 전 일본과 한국의 관계, 식민지로서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세계 열강의 판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조문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지위, 처지에 있으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즉 일본은 한국에 대한 합법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 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그를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945년 8월까지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합법적이며 이는 미국 등 세계 열강이 승인한 바라는 것이 이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법이고 부당한 것이라면 한국의 독립은 당연한 원상복귀이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아무 권리를 가질 게 없습니다. 그 경우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권리 따위나 또 포기할 한국에 대한 권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합법이었으되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한 책임을 물어서 연합국이 일본에서 한국을 떼어냈고, 즉 분리했고 일본이 그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1945년까지 일본의 합법적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연합국, 전승국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전승국으로서 대일 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교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부당한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로서 일본에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병합조약 원천 무효에 근거해 교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에서 병합조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일회담의 의제 중 옛 식민지에 대한 평가, 즉 병합조약의 유효, 무효 여부를 다루는 것이 기본관계인데 한국 정부는 이 기본관계에 사실상 무관심했습니다. 우선 1951년 2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열린 제1차 한일회담 때 한국 측은 의제의 논의 순서에서 한일 간 기본관계 수립, 이것을 맨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한국 측이 제안한 의제 논의 순서는 1. 양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 2. 어업협정 체결, 3. 해저전선 분할 교섭 결정, 4. 통상항해조약 체결, 5. 외교관계를 포함한 한일 간의 기본관계 수립이었습니다.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이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불법이라면 그와 관련된 외교관계를 포함한 한일 간의 기본관계 수립, 이것이 응당 첫 번째 의제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이것을 마지막 의제로 제안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성 여하에 별 관심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도 미국 등 연합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한국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문제 삼을 의향은 없었기 때문이겠습니다. 1952년 3월 5일 열린 제1차 한일회담의 제4차 위원회에서 한국은 구조약 무효 조항을 넣은 기본관계 조약 초안을 제출했으나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조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원천 무효인가를 나타내는 어구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아울러 무효 시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이 이 조항을 주장한 이유와 관련해서 당시 외무부 정무국장으로서 교섭을 지시하는 입장에 있던 김동조는 훗날 회고록에서 그것이 실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국민적 자존심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약 무효 규정은 결국 민족 내부의 자존심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측 회의 대표였던 유진호는 3월 12일 기본관계위원회 제5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약 무효 조문이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옮겨보겠습니다. 한국 쪽은 1910년 이전의 조약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효라고 하는 강한 신념, 국민 감정이 국민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이 회의석상에서 내가 강하게 주장하면 이 회담이 마무리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일본 측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점을 피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한국의 국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일본 측에 있어서도 특별히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극하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자, 무슨 말인가요? 한국 측 대표가 한일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실제로 원천 무효는 주장하지 않을 것인데 다만 이 조문을 넣으면 한국의 국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특별히 잃을 게 없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약 무효 조문이 사실상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은 국민감정 치유용이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한일 회담이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이 구조약 무효에 관한 교섭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구보타 발언 때문에 제3차 회담이 결렬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후 마땅히 구조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1958년 열린 제4차 한일회담에서 기본관계위원회의 설치가 합의되었을 뿐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져 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 정권의 한국 정부는 제5차 한일회담에서 기본관계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하지도 않았으며 한국 측 회담 대표단에게 기본관계에 대한 훈령을 내린 바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구조약의 무효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한국 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청구권 문제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는 문제에 실상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과거의 식민지 지배, 피지배 관계를 청산하는 중대한 회담을 하면서 돈 문제를 가장 우선시한 것을 보면 이영훈 교수께서 명저 한국경제사 제2권에 쓴 것처럼 돈으로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매우 독특한 수수께끼의 정신세계, 단적으로 말해 매우 물질주의적, 배금주의적인 그런 정신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일회담에서 기본관계 문제가 본격 거론된 것은 1962년 11월 김종필 오이라 합의로 청구권 문제 해결의 틀이 마련된 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구권 문제의 타결 전망이 서자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본관계 문제도 다룸으로써 협정을 타결짓고자 한 것입니다. 기본관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1964년 5월이었으나 한국 내의 거센 한일회담 반대운동 때문에 제대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1964년 12월부터 진행된 제7차 회담에 가서야 기본관계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1965년 1월부터 진행된 기본관계 교섭에서 한국 측은 구조약 무효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구조약의 원천 무효를 일본 측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측이 병합조약이 현재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불법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자 한국 측은 무효라는 표현으로도 일본 측 해석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즉 한국 측은 일본 측의 견해를 적극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담의 타결을 앞둔
1965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외상 시이나가 방한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구조약이 임의무효, 원래들을 넣은 것이죠. 임의무효라는 새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임의, 원래들은 구조약의 원천무효 해석을 사실상 어렵게 합니다. 즉 조약 조문에 임의를 넣으면 1965년 시점에서 구조약은 임의무효라는 말이 되는데 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조약 무효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임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임의가 없는 경우 그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 원천무효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반면 임의가 들어가면 그 단어가 무효를 한정하게 됩니다. 즉 구조약이 당초는 유효했는데 그 후 언젠가 무효가 되었다는 뜻이 더 강해집니다. 한국 정부가 당초 자신의 안을 버리고 일본 측 안을 받아들인 것은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급부란 기본조약 제3조가 한국 정부의 합법성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한국어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호 3회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이며 영어로는 The only lawful govern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 최종안에 합의하기 전에 2월 10일에 하나의 합법정부 A lawful government란 안을 낸 바 있고 15일에는 유일한 그러한 합법정부 The only such lawful government 표현을 쓴 안을 낸 바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 3회 끝부분 한반도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표현에서 따온 것입니다. 해당 유엔 총회 결의의 그러한이란 한반도의 주민 중 대다수가 거주하고 그 주민의 자유의사가 타당하게 표현되었으며 유엔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이루어진 선거에 입각했다는 의미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기본조약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에 그러한을 추가해서 유일한 그러한 합법정부라고 표현하면 역시 유일한 합법정부에 단서를 붙이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기본조약 제3조에서 서치를 빼서 한국 정부의 유일 합법성을 분명히 하는 대신 제2조에 일본 측 요구대로 원래들을 넣어서 구조약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주장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 정부는 1952년 한일회담 개시 때 한일병합조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는 불법적 식민 지배에 따른 피해배상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에서 제기한 것이었으며 실제 교섭 과정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또 실제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62년 청구권 교섭 타결 후 국교 정상화를 앞두고 기본관계 교섭에 들어가 한일병합조약 등 구조약이 1965년 시점에서 임의 무효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임의라는 단어를 제2조 조문에 넣도록 양보한 대신 제3조에서 그러한이라는 단어를 빼서 한국의 유일 합법성을 강화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조약의 원천무효를 이 회담에서 관철시키지 못했고 기본조약 제2조는 원천무효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일회담 14년 동안 한국 정부는 구조약 원천무효를 실제로 관철하려고 한 바도 없는데 이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합법으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궤를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어 일방적으로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를 선언하고 또 그 대법원은 불법적 식민 통치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한일 기본조약을 사실상 위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뒤집기가 일어났는지는 다음 방송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